냉장육이 다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 냉장이 충분하지 않다. 이 냉각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진공 포장한 것을 냉동실에다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얼렸다가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저하고 몇 사람이 대만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 대만에 냉장육을 생산을 하는 그 대형 패커들을 구경을 하고 그 사람들 그 라인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그것도 우리 이 냉장육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그 이토추 상사에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대만의 그 타이베이부터 까오슝까지 뭐 타이중, 타이난, 까오슝까지 이렇게 대만 전역을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KCL이라고 그 용액이 있는 이런 그 커다란 이렇게 롤링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고기를 누르면서 표면을 좀 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칠러를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생산하는 그 칠러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마 후쿠오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우베 공업이라고, 우베 고교죠, 고교. 거기에서 칠러를 생산한다고 사장님과 또 이제 햄소세이지 쪽에 담당하시던 그 상무님 두 분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물건을 어쨌든 기계를 사러 간 그 바이어였으니까 접대도 잘 받으셨겠죠. 그리고 저한테 이거 품위서 올리라고 기계 카탈로그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렇게 기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양의 그 고기가, 많은 피스가 나오는데 도저히 그 기계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 기계는 충분한 캐파가 안 됩니다. 다른 기계를 봐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노발대발 하시죠, 저한테. 그래서 일본 우베 고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 이만저만해서 그 냉장육 관계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여기 이 대상, 그때는 다이치 노조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알았었죠, 제일농장. 했더니 그 담당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간당 몇 피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하고 상무님이 선택한 기계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어떤 기계가 있냐 하니까 이 배지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컨티니어스로 된 그런 타입의 기계를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배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상무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이 기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들어왔죠. 이 칠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기계가 3개가 들어가죠. 근데 3분의 1 이상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계입니다. 하나는 진공포장이죠. 진공포장이야 뭐 아무 데서나 다 하는 진공포장이고, 단 필름이 다른 필름을 사용을 하죠.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그래서 모양도 좋고 그리고 육즙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줄여줄 수 있는 고가의 필름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슈링커는 계속 이 고기가 지나가면 센서가 읽고 통과할 때 샤워가 떨어지고 지나가게,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이 떨어지게 되면 착 이렇게 수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표면이 잠깐 뜨거워진 것을
칠러에 집어넣는데, 그 전에는 칠러가 물에 제빙기를 만들어서 얼음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냉각을 시키는 타입이었다면, 새로 들어온 그 칠러는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알코올을 그 물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냉동기를 설치해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계속 알코올을 갖다가 알코올 용액을 냉각시키는 그런 그 타입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하 한 20몇 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칠러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알코올인데 별로 알코올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고기가 이렇게 그냥 물처럼 떨어졌다가 컨베이어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겉에가 하얗게 합니다. 뭐 한 30초 정도를 통과하는 동안에 겉에가 하얗게 어는데, 이걸 박스에다 집어넣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전에는 냉수에서 얼음물에서 꺼내가지고 했을 때는 냉장고에 냉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스를 열어놨었는데, 이 알코올식 칠러는 이것 자체가 냉을 일시에 낮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스를 닫고 놔둬야, 냉장실에 놔두면 이 겉에 있던 냉이 안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빨리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일본의 냉장육을 납품을 수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그 냉장육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면서 당시 그 농림부 장관이 허신행 씨였는데, 허신행 씨가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쌀을 수입을 해야지 되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리고 허신행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던 그 입장에 있던 분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허신행 씨를 농림부 장관에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이 쌀 수입을 개방하는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잔인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위해서 그 허신행 장관이 출국하는 그 모습이 이 카메라에 출국하면서 이제 회견을 잠깐 하는데, 카메라에 담긴 거를 그 뉴스에서 봤는데 거의 울상이더라고요. 자기가 극구 반대하던 거를 자기 손으로 열고 들어와야지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허신행 장관 입장에서 돼지고기를 또 냉장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였죠. 큰 이슈였고. 그래서 그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물론 저는 끼지도 못하고 장관 얼굴도 못 봤지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일본에 냉장을 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100% 수출하는 게 냉동이었었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냉장으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에 많은 이익이 났겠습니까? 받던 가격에 뭐 한 15%, 20% 정도의 가격을 더 받았으니까요.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청망청했었죠. 저희가 입사했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법정 관리였다는 거죠. 제일농장이 법정 관리인 회사를 인수를 했는지 아니면 인수를 해서 법정 관리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법정 관리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갚아 나가야지 되고 이제 그런 상태의 회사였었는데, 수출 그리고 냉장육을 수출하면서 완전히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위상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기획부 쪽에서 우리 국내에서 냉장육을 판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출하던 부위들은 대부분이 등심, 안심, 가다로스, 어깨 등심 일부, 그리고 뒷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이나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이 목 등심, 어깨 등심은 수출하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국내에서 냉장육을 생산을 해서 나가게 되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백화점이니 이런 그 유명 백화점에 먼저 깔렸고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백화점 마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에 그 수출할 때 전부 다 항생제의 잔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거는 그 농장마다 일정한 정해진 숫자만큼 그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공장 그 실험실에서 항생제의 잔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농장은 전부 수출을 못하고 그 항생제에 대해서 프리한 농장 것만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수출하던 돼지에서 수출 부위는 수출하고 삼겹살하고 이 어깨 등심은 하이포크로 해서 팔게 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보지도 못하던 냉장육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온도도 아주 잘 관리를 해서 육즙도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아주 미려하죠, 포장 상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국내에 그 하이포크를 처음 할 때 잠시 있다가 회사를 덴마크 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 해에 1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돼서 신문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얼마나 그 회사의 경사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대상 미원에서 소위 미원만 파시던 그 분들이 당시에 한 40대 안팎의 그런 그 분들이 제일농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팔던 고기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회사의 그 규모, 도축하고 하는 규모가 당시에 거의 최고로 많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도하고 결국은 냉장육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게 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6년 반 정도 그 회사를 다니고 나왔지만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고기 식육 시장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획기적인 성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야 공장에서 약 한 4년여를 근무를 하면서 이 고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죠. 저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비실에서 열쇠를 받아서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고, 또 저녁에 직원들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죠. 일을 하고 제가 열쇠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 그 생활을 거의 4년을 한 셈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움직이고 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덴마크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 보폭이 많이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지식들을 또 알게 되고, 그 선진 기술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충주의 어느 도축장에서 뼈가 굵으신 분인데, 새로 나라에서 이제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도축장을 갖다가 이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지사 쪽으로 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갔더니 돼지가 안 들어. 새로 공장을 짓고 나니까 돼지가 안 들어간다면 도축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죠. 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돼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습성을, 저는 돼지를 기르는 쪽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개론 정도 배운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돼지 농장이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돼지 습성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남들이 들어보지 못할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인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돼지가 들어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게 특별히 내가 무슨 기술이 아닌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어떤 공장에 가면 이 공장에서는 물건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거다.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덴마크 회사를 22년 다니면서 많이 배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고기의 세계 고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전혀 과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국제적인 스탠다드,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거 오히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떨어진, 더 나빠진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사실 냉장육에 있어서도 제가 냉장육을 생산할 때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냉장육이라고 부르기, 일본의 냉장육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우리처럼 생산하고서 냉장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공 포장육일 뿐이죠. 심지어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냉동육 자체도 진공을 해서 냉동을 해서 들여옵니다.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냉장육 생산하는 게 그 수준에 미치느냐, 그 정도 미치는 고기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느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지 수를 무지막지하게 늘려가지고 수출이 중단된 그 시점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늘었죠. 상식적이지 못하죠. 근데 이게 누가 다 손해를 보고 있나 하면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비싸게 파니까 이 고기가 당연히 좋으니까 비싸게 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기를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진공 포장만 탁 해서 나와서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물론 돼지를 기르는 원가는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고 돼지를 기르는 그 원가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생산을 하면 이 원가가 비싸져야지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문제지만, 그러면 사료를 수입해서 돼지를 길러서 먹는 것과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먹는 것과 이것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걸 갖다 다르게 받아들여야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만든 제품이 이쪽으로, 심지어는 냉장육도 지금은 수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육도 우리가 원하면 가져다 수입해서 먹을 수 있고 냉동육, 싼 부위들 들여와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돼지에서 나오는, 돼지뿐이 아니라 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열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부숙을 못하고 배출이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 토양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숙을 완전 시켰다 하더라도 사실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그 퇴비를 쓸 데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 갔다고 공짜로 나눠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누가 낼까요? 우리나라는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농장인데 돼지와 관련한 어떠한 것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부 세금이 투입됩니다. 방역이라든가 무슨 새로 시설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심지어는 무슨 뒷다리가 안 팔려가지고 팔아야지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줘야 된다라든가, 이게 다 세금입니다. 글쎄, 우리가 왜 국내의 돼지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지 되고, 또 비싸게 먹고 품질, 그들은 품질이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가의 견해로 봤을 때는 품질 전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먹어야 되고 세금이 투입이 돼야지 되고, 이거는 정말 소비자들이 잘 알고 개선을 주장을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사실은
그 원고도 없이 하는 얘기다 보니까 두서도 없기도 하지만 꼭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기대보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소비자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입육의 종사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고기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뭔가 좋은 것들, 좋은 점들을 살려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돼지를 길러서 돈을 벌던 좋았던 시절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돼지수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 돼지를 늘리고 이런 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소개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도 더 좋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좋고 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